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영찬 강사입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졌고 1년 내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해가 또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미리 보는 종신보험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2021년에 우리가 어떻게 종신보험을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4가지의 파트로 소주제를 나눠서 제가 컨설팅 포인트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판매된 지가 꽤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 컨셉들이나 기술들이 시장에서 많이 개발되고 또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또 새로운 요즘의 시장의 니즈에 맞는 그런 판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주제는요. 리버스 재무 설계라고 해서 종신보험 해결책. 자, 리버스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오해는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무 설계의 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재무 설계라는 거죠. 기본적인 컨셉은 파이낸셜 플래닝,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파이낸셜 플래닝처럼 우리 생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생을 공감하면서 궁극적으로 물론 재무 설계가 맞긴 하지만 다른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주제, 종신보험의 솔루션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컨텐츠를 간략하게만 속기를 드면 두 번째는 요번에 2021년 세법이 개정된 것이 이제 예고가 됐고 이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일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는요, 2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 구간이 확대가 되면서 종합소득 세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비과세적 효과를 갖고 있는 종신보험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어떤 반대급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법 개정 예고안에 있는 거지만 시행은 2020년서부터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법에 개정된 또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꼭 인지하셔야 될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요. 시장에서 주력 종신보험의 컨셉 자체가 뭐 GI형 계열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선지급형 종신보험 것들이 대세의 어떤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특별히 선지급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급형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최근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상품이라는 것을 시사해 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요. 역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입니다. 자, 고령화되면서 사망보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사망보장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번째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리버스 재무설계 종신보험 해결책 무슨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가 간략하게 그 흐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인생은 생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인생은 뜻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재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액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출을 해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반성적인 판단들을 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 설계가 안 되는 이유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내용 전개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요, 딱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3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주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 뜻대로 꼭 되지는 않더라는 것을 살아오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인생 공감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컨설팅 할 때도 우리 고객들의 삶을 같이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무설계라는 걸 배웠을 때는요. 금융공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숫자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들의 삶의 애환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컨설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공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재정립.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에서 역재무 설계라고 하는 리버스 재무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요. 결론은 똑같지만 그러나 접근 자체는 좀 다를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재정립 우리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의 효용가치. 그래서 이 시절에 우리에게 정말 맞는 것은 종신보험이 또 하나의 아주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소개했던 목차라든가 또 이런 세 가지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 이미지가 뭐냐면 미로입니다. 자, 이 미로는요, 자칫 잘못하다가 막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돌게 되고 결국은 출구를 못 찾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미로가 아닐까. 자, 인생은 미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들이 막히고 또 좌절되고 또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저는 인생은 생물이다. 뭐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더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고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본인 뜻대로 생각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다 실천되고 이루어지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우리가 배워왔던 재무 설계에 대한 컨셉들 한번 반출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각 시기별로 달성해야 하는 재무표 우리 꼼꼼히 정리했었죠. 저도 처음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나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파이낸셜 플래닝의 컨셉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었을 때 다 이와 같은 그림을 갖고 했었습니다. 시기마다 나눠 놓고 특별히 이 노후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목적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노후 자금과 충돌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이벤트 이런 자금들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계획들이 잘못되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고객들한테 많이 설파를 해왔었죠. 그래서 각 시기마다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목적에 맞는 그 기간에 따른 저축과 투자 이런 금융 솔루션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활발하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를 정말 꼼꼼히 일기장 쓰듯이 적어봤었어요. 자녀 첫째 아이가 대학 가고 결혼하는 시점, 또 우리 둘째 자녀가 결혼하고 또 대학을 가는 시점 이런 것들 다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고 또 많이 제안을 해봤었죠. 뭐였냐면 지금의 자산 형태나 아니면 지금의 현금 흐름의 형태를 변경 후 변경 전 비포 애프터를 우리는 많이 연습하기도 했고 실전에 많이 써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줄여가지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이런 대체 대안을 만들어서 목적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했었어요. 뭐 2016년 6월에 유럽 가족여행 갈 거야. 2020년 6월에 우리 주택 마련할 거야. 뭐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어떤 목표 자금이 있으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준비를 했어라고 하는 뭐 달성률, 그 다음에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활발하게 했었죠. 심지어는요. 10억 만들기 이런 열풍에도 휩쓸려 본 적이 꽤 많았습니다. 나의 꿈 10억 만들기, 그 다음에 나의 꿈 또 10억 만들기, 심지어는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물론 지금 시절에서는 부동산으로 똘똘한 녀석 하나 잘 사두면 10억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심지어는요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어떤 식자가 5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했습니다. 이젠 기간에 10억 만들기도 많이 나왔던 콘텐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요 저 역시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요, 사서 보고요, 제 주변에 권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유행에 휩쓸렸던 적이 많았지요. 자, 그런데 우리 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나와야 되는 체감 정년을 맞게 됩니다. 그 체감 정년이 50.9세예요. 그러니까 50세에 물론 요즘 대기업들의 임피라고 해서 임금 피크제 제도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임피까지 다 하시면서 정년 보장되는 정년까지 잘 마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기업 안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만이 있는 건 아니죠. 중소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평균적인 체감 정년은 50.9세, 즉 51세 정도면 자이든 타이든 그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엄습했죠. 과거부터 그랬는데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대변동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회 문화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의 소득 불안정을 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특히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일은 하고 싶은데 소득은 창출해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왔어요. 열심히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파이낸셜 플래닝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목표도 세우고 실천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쉽지는 않더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닥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재무 설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소득은 이렇게 발생해서 어느 시점에서는요, 소득 불안정기로 갑니다. 체감 정년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 시기, 즉 퇴직하고 나서 이 시기는 상당히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국면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소득 중단이 됐든 소득이 감소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예상했던 소득의 흐름,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점이 되면 2차 소득 절벽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하는 시점까지 소득이 창출될 거라는 것은 지극히 장밋빛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서 사실상 소득의 흐름이라는 것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생활비 혹은 여유 생활비 이런 수준에서는 충분히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게 돼요. 자, 재무 위험이 뭔가요? 재무 위험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이 불일치할 때의 그 상태를 재무 위험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과 나가는 재정 지출이 불일치하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순잉여가 줄게 되고, 자, 그러면서 고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역시 기업도 도산이나 부도 상황이 되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이 불일치하게 되면 재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에 있는 그림으로 간다면 이 상황은 재무 위험이 아주 극도로 높아지는 국면인 겁니다. 소득 곡선이 불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지출 곡선이 오히려 소득을 상회하게 되면서 여기서 소위 가정의 적자 구조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플랜, 이 거창한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뤄가기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자녀 결혼 자금이나 자녀 등록금이나 주택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쪼개왔던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물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30년 동안 준비해라, 20년 동안 준비해라.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살아오면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재무설계는 없다라고 제가 도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설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재무설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뭐 재무 목표를 정하고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들이 늘 뜻하던 흐름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재무 위험이, 가계의 재무 위험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살다 보니까 소득이 중단되거나 끊기거나 아웃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하도 상상 이상으로 상식 밖을 넘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상승 추세를 보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개인적으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그 동네에 옛날에 쌌을 때 아파트 하나 잘 사뒀다고 한다면, 즉 저기 뭐 군데군데에 그렇게 뭐 시세 가치나 어떤 투자 가치가 별로 크지 않는 곳에 여러 개를 사두는 것 바에 그냥 저쪽 좋은 동네 하나 사두는 그런 똘똘한 전략을 가져갔으면 지금 이 정도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 느낄 텐데,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의 이 비유는요, 뭐 지방권이냐 서울권이냐 이런 어떤 격차를 가지고 제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아서 똘똘한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충분히는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신보험이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책임준비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텁게 쌓이는 구조가 되면서 성격적으로 저축성의 성격도 내포하게 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이죠. 우리는 나중에 그런 자금을 가지고 목적 자금을 쓰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던 거죠. 자, 하나의 똑똑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으로 각각의 목적 자금을 다 모두 충당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정말 이 시기에 내가 이러한 자금을 필요한다면 당연히 그 용도의 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요,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이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상품적인 기능으로서. 당연한 거죠. 중도인출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노후의 목적 자금으로의 일부 보완제 개념을 쓰려고 한다면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야 되죠. 혹시 다른 목적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생활자금 전환 기능이나 생활자금 선지 기능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위험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보장 당연히 그 안에 상품적으로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금리 시절에서는요, 자산을 증식하고 쌓아가는 것은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투자하는 투자금, 원리금이 많든가, 원금이 많든가, 투자금이 많든가, 아니면 수익률이 좋든가, 아니면 시간이 길든가인데 투자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라는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따박따박 적금이든 펀드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에 기대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기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기성, 오래 간다는 것, 그 다음에 강제성. 그것을 또 종신보험은 일부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나의 상품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돈의 가치까지 하락하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대로 꼭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살이의 똑똑한 솔루션으로서의 종신보험의 가치를 우리 고객들에게 인생 공감하시면서 제안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요, 개정세법 2021년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비과세 효과가 적용되는 종신보험의 상적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